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집안으로는 안 돼. 강남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은 수진의 떨리는 검은 원피스 위로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명문대, 검사, 로펌 파트너인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천안 보리밥집 딸이라는 네 글자 앞에서 조롱당했습니다. 자랑스럽긴. 감히 네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겠다고? 예비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얼음물 잔을 집어드는 그 순간 수지는 고통스러운 경고를 직감했습니다. 차. 차가운 얼음물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충격이 얼굴을 강타하고 물이 머리카락과 메이크업을 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수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욕감,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젖은 속눈썹 사이로 보인 것은 자신을 외면한 채 어머니만 바라보는 약혼자 박준혁의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지 그녀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격이 맞지 않아. 당신들 수준과 내 품격은 너무나도 다르지. 그 침묵 속에서 이수지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건 지옥 같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벌가 아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대표님, 귀사 운영 자금 50억 원이 부정하게 인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들이 내친 것은 보리밥집 딸이 아닌 금융조사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격이 맞지 않는다며 내친 집안을 향한 품격 있는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상견례의 악몽. 강남의 한 프렌치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테이블보 위에는 은으로 된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의자를 빼며 이수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 수진이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박재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준혁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두 손을 모으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준혁의 어머니 한정숙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수진을 날카로운 눈매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수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해요? 수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정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데요? 준혁이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3년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일했어요. 금융조사부에서요.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검사 출신의 로펌 파트너라니.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식당이라. 무슨 식당인데요? 수진이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보리밥 정식을 파는 작은 식당입니다. 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집안으로는 안 되는데 격이 안 맞잖아요?
준혁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식당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훈이 당황하며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정숙은 이미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명문가는 명문가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야 격이 맞는 거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저는 제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정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자랑스럽긴? 감히 네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겠다고? 그 순간 정숙이 테이블 위에 차가운 얼음물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재훈이 깜짝 놀라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수진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디찬 얼음물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검은색 원피스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멈칫했습니다. 재훈이 냅킨을 집어 수진에게 건네려 했지만 정숙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지금 엄마 앞에서 저 따위 근본 없는 내 편을 드는 거니? 그 말을 들은 수진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냅킨을 집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긴 침묵이 프라이빗 룸을 채웠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고 재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얼굴로 프라이빗 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준혁이 그제야 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수진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강남의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신거부. 준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수신거부. 10번, 20번, 30번. 모두 수신거부였습니다. 준혁이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편 강북의 한 주택에서 박재훈과 한정숙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재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다니. 뭐가 심해? 우리 준혁이가 저런 집안 며느리 데려오겠다고 할 때 막아야 하는 게 엄마 역할이야. 그래도 그렇지. 정숙이 재훈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하는 거라고.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계단을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야. 다음 날 아침 7시 세이프테크 사무실 유리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명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박준혁 대표 계십니까? 출근한 직원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대표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금융감독원 조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준혁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사 운영 자금 50억 원이 부정하게 인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조사관은 준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촉감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대표님이 횡령을 50억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준혁을 사무실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준혁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챕터 2 무너지는 삶. 오전 10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재벌 3세 IT 기업 대표 50억 횡령 혐의 긴급 체포 기사 아래 준혁의 얼굴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세이프테크 주식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준혁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박준혁 씨, 이게 뭡니까? 준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전자결제 승인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결제한 겁니다. 여기 기록 보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이 날짜에 저는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은행 방문 기록입니다. CCTV 사진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명 준혁이었습니다. 이것도 저 아닙니다. 이날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검사가 여권 사본을 펼쳤습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했습니다. 출국 전날 은행 방문한 거 맞죠? 준혁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법원 판사가 영장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구속을 허가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 아들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호송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뉴스. 앵커가 준혁의 사진을 배경으로 멘트를 쳤습니다. 재벌 3세 출신 박준혁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늘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북의 한 주택 거실. 한정숙이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혁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토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박재훈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기를 붙잡고 계속 토했습니다. 밤 11시, 정숙이 침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은행 이체 내역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친정오빠 한진수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5억 원 마이너스 김동수 회계팀장, 50억 원 마이너스 진수 오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수첩을 찢으려다 말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숨겼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사흘 후 세이프테크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인사팀장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구속으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정상 운영을 하겠지만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나 이력서 넣었어. 나도. 여기 있다간 우리도 같이 망할 것 같아. 대표님이 정말 횡령한 걸까? 증거가 확실하다잖아. CCTV에도 찍혔다고 하던데. 일주일 만에 10명의 직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박재훈이 유리창 너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빠,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결백해요. 재훈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알아. 아빠는 네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왜 증거들은 다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자결제 기록도 CCTV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재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구는 아내.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내. 준혁아, 혹시 내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한 거 없었니? 준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요? 응. 3개월 전쯤부터 말이야. 준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회사에 오셨었어요. 회계 서류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보여드렸죠.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한 4개월 전쯤이요. 그리고 제 금고 비밀번호도 물어보셨어요. 중요한 서류 좀 넣어두고 싶다고. 금고 비밀번호를. 재훈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알아볼게. 접견 시간이 끝났습니다. 재훈이 구치소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설 탐정 사무소죠? 한 사람을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챕터 3 진실의 폭로. 이틀 후 박재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설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한진수 씨 찾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쪽에 숨어 있습니다. 재훈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모텔을 전전하고 있더군요.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훈의 휴대전화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모텔 앞에 서 있는 한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재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검찰에 제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훈이 서울중앙지검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담당 검사가 제보 전화를 받고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한진수 계좌 추적 시작합니다. 박준혁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시간 후 한 조사관이 소리쳤습니다. 검사님, 발견했습니다. 모니터에 계좌 이체 내역이 떴습니다. 한정숙의 개인 계좌에서 한진수에게로 여러 차례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금액을 합치니 정확히 50억 원이었습니다.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세요. 네. 조사관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세이프테크 운영자금 계좌가 떴습니다. 검사님, 최초 출처가 박준혁 씨 회사입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정숙을 즉시 소환하세요. 그리고 세이프테크 회계팀장 김동수도 같이요. 다음 날 오전 한정숙이 검찰 조사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한정숙 씨, 이게 뭡니까? 정숙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본인 계좌 맞죠? 한진수 씨에게 50억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정숙이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검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회계팀장 김동수 씨에게 5억 원을 건넨 기록입니다. 현금으로요. 그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정숙 씨,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김동수 씨가 이미 다 털어놨어요. 정숙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가 죽으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친정 오빠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30억이나 빚이 있었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죽고 싶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검사가 팔짱을 끼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들 회사 돈을 훔친 겁니까?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50억을요? 어떻게 갚으려고 하셨는데요? 정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어떻게 계획했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전부 다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회사에 갔어요. 준혁이 사무실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도장도 몰래 가져왔어요. 그 다음엔요. 회계팀장 김동수를 찾아갔어요. 5억을 주면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전자결제 기록도 조작해 달라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CCTV는요? 준혁이 사촌 동생이 체격이 비슷해요. 그 애한테 준혁이 옷을 입히고 모자를 눌러 쓰게 해서 은행에 보냈어요. 검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죽으면 저도 못 살 것 같았어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정숙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수갑이 정숙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미안해. 미안해.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준혁 씨 횡령 사건의 진범을 밝혔습니다. 범인은 박준혁 씨의 어머니 한정숙 씨와 회계팀장 김동수 씨, 그리고 도피 중인 한진수 씨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정숙 씨는 친정 오빠 한진수 씨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아들 회사에서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회계팀장을 매수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조작했으며 CCTV 영상까지 위조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준혁 씨는 완전히 무고한 겁니까? 네. 박준혁 씨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곧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한정숙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댓글창이 비난으로 넘쳐났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엄마라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상견례 때 얼음물 끼얹은 그 시어머니 맞네? 바로 그 시각 강남의 한 로펌 변호사 사무실. 이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박준혁 횡령 사건 진범은 친모 한정숙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준혁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자리 동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 전 남자친구 아니야? 응. 진짜 억울했겠다. 친엄마가 범인이었다니.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벌써? 하지만 수진은 이미 가방을 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한 찜질방. 한진수가 수건을 베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찜질방 직원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면 속 한진수를 발견했습니다. 수배자 한진수, 부산 지역 잠복 중으로 추정 직원이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들이 찜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야? 한진수 씨죠?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진수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동생이 준 거예요. 저는 그냥 받은 것뿐이라고요. 챕터 4석방.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주 만에 맞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준혁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녀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3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네가 변호해줬다고 들었어. 정말 고맙고 미안해. 사과는 당신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차 타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정말 괜찮아? 변호사가 의뢰인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수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반려견과 산책하고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준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응. 상견례 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수진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 면회 갈 거예요?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차가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들어가요. 푹 쉬어야 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 평생 잊지 않을게. 준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이 차창을 내렸습니다. 박준혁 씨, 응? 힘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회사 정상화시켜야죠. 수진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재훈이었습니다. 준혁아, 집에 도착했니? 네, 아빠. 내 어머니가 구속됐어. 서울구치소에 있어.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준혁아, 어머니도 힘들었을 거야. 외삼촌이 자살하려고 했다잖니. 그래서 저를 감옥에 보내도 되는 건가요?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아빠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빠,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이사회 결정입니다.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무죄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너무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도 바닥이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혁이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하게 패였습니다. 그가 면도기를 집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준혁이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정숙이 아들을 보자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빠가 외삼촌이 죽으려고 했어.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서 협박하고 매일 죽고 싶다고 전화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감옥에 보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지.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잖아요. 당신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셨어요. 제 인생은 제 거였는데 왜 마음대로 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최고가 되길 바랐어. 좋은 집안 며느리 만나서 떳떳하게 살길.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자존심을 위한 거였죠.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준혁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정숙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준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주차장. 준혁이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준혁 씨. 돌아보니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기는 왜? 다른 사건으로 왔다가 우연히. 둘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면회하고 나오는 거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 알아요. 20분 후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어떠시던가요? 많이 초라해지셨어요. 당신은 어떤 마음이에요? 준혁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모르겠어. 화도 나고, 그런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진아. 응. 상견례 그날.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당신이 저를 선택했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그날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진실이 밝혀진 건지도 모르죠. 그래도 이제 앞만 보세요. 회사 정상화시켜야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세이프테크 회의실에 남은 직원 150명이 모였습니다. 준혁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도 함께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가 아버지 박재훈을 만났습니다. 박재훈은 준혁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00억 원 투자하마.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워라. 아빠. 그리고 이수진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 맡겨라. 좋은 사람이더라.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라, 아들. 밤 11시. 준혁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내 회사와 내 인생을.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 수 있죠. 당신은 무죄니까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돕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준혁이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5 새로운 시작.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이프테크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보안 솔루션 세이프가드 2.0 시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기존보다 30% 빠른 속도로 해킹을 탐지합니다. 중견기업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쪽에 앉은 이수진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 로펌을 그만두고 세이프테크의 법무이사로 합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혁과 수진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좋았어요.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 다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수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중견 제조업체 미팅 있어요. 계약 따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응. 제가 법률 검토까지 다 끝냈거든요. 준혁이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진심으로. 수진이 웃었습니다. 같은 회사 식구끼리 무슨 고맙다는 말을 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하러 가요. 검토할 계약서가 산더미예요. 금요일 저녁 회사 회식이 끝나고 준혁과 수진이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월의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강물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왜?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다시 만나는 거. 연애. 수진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아직 당신 어머니가 감옥에 계셔요. 제가 그 집안 며느리가 되는 게 맞을까요?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지킬게.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응. 약속해.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일주일 후, 수진이 준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수진이 들어와 책상 앞에 섰습니다. 대표님, 왜 갑자기 대표님이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업무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퇴근하고 저녁 같이 먹을래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대답은 좋다예요.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그를 밀었습니다. 야, 여기 회사야. 미안.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과 수진은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을 걷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피해 조용한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2달 후, 세이프테크가 중견 제조업체 3곳, IT 스타트업 5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축하 화환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주가도 석방 직후보다 50% 올랐습니다. 준혁이 수진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샴페인 잔을 들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대표님. 고마워요, 법무이사님.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한편 서울 남부교도소 한정숙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박재훈이 일주일에 2번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석방 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면회실에서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안 와?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한가 봐. 그래.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했지. 당연하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여보, 건강 챙겨요. 잘 먹고. 당신도. 준혁이. 잘 지내는 거지? 응. 회사도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토요일 오후. 준혁이 수진과 함께 충청남도 천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진의 부모님 식당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수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비볐습니다. 부모님이 괜찮으실까? 당연히 괜찮으시겠지. 내 부모님이잖아. 상견례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나 계실 텐데.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사과드릴게. 걱정 마.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안 보리밥 정식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수진의 어머니 김미숙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숙이 딸을 보고 반가워하다가 준혁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미숙이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이철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왔니? 철수도 준혁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견례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숙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얼굴에 물 끼얹은 거 알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어머니가 한 거지만 당신도 우리 딸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준혁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준혁이도 많이 반성했어. 철수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앉아요. 밥이나 먹고 이야기합시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각종 나물이 상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들어 보리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미숙이 준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우리 딸이 상견례 때 얼음물 맞고 돌아와서 사흘 동안 울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준혁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수진이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대신 또 딸 울리면 그땐 용서 안 해요.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식사 후 준혁과 수진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부모님이 마음을 여셨어. 준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나 너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 내 부모님 허락도 받았으니까. 수진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출소하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그래도 지금은 이대로도 충분해요. 천천히 가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후 한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약혼식이었습니다. 수진의 부모와 박재훈, 그리고 가까운 친구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재훈이 일어나 축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약혼식이 끝나고 재훈이 준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아빠, 내 어머니가 손주 보는 게 소원이래. 한 번쯤 면회 가보는 게 어떻겠니?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챕터 6 예고 없는 비극. 약혼식 한 달 후, 준혁이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박재훈이었습니다. 준혁이 회의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큰일 났어. 내 어머니가 교도소 작업장에서 쓰러졌대.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야. 준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병원으로 와. 아빠도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이 회의실로 들어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 가야 해.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30분 후 서울대 병원 응급실. 준혁과 수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재훈이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금 검사 중이야.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 곧 나온대. 세 사람이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요. 남편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담실로 가시죠. 네 사람이 작은 면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켰습니다. 화면에 뭔가 하얀 것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환자분이 말기 췌장암 사기입니다. 재훈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고요. 준혁이 벽에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재훈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 복통과 소화불량이 있었을 겁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제대로 검사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재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면회 때마다 아내가 야위는 걸 봤는데 그냥 교도소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 의사가 일어섰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동행하에 병실 면회가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한정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 봐요. 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혁이 10분 동안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 아직은 안 돼. 준혁이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한정숙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숙은 교도소를 나와 강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재훈이 안방을 병실처럼 꾸몄습니다.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산소호흡기를 설치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해 24시간 간호를 받게 했습니다. 재훈이 매일 아내 옆을 지켰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나 들어갈 수가 없어. 준혁아, 어머니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돌아가신다는데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평생 원망을 안고 살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이라도 화해하고 후회 없이 보낼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이 준혁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들어가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들어가야 해요. 준혁이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습니다. 안에서 정숙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재훈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왔니? 어머니는요?
안방에 계셔 지금 자고 있어.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이 깨어나셨어요. 준혁이 복도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준혁의 등을 밀었습니다. 들어가요. 준혁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뼈만 남았습니다. 정숙이 아들을 보고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외삼촌이 힘들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완벽하길 바랐어. 준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숙이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수진이 정말 좋은 애더라. 엄마가 틀렸어. 어머니, 제발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아줘.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정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챕터 7 마지막 인사. 그날 이후 준혁은 이틀에 한 번씩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주말마다 함께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주방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죽 끓였어요. 드셔야 해요. 수진이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정숙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정숙이 간신히 삼켰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수진이 한 숟가락씩 정성껏 떠먹였습니다.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 수진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상견례 때 정말 미안했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이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일요일 저녁 준혁과 수진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재훈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준혁아, 수진 씨,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이 와주니까 엄마가 많이 편안해졌어.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아, 네가 어머니 곁에 와줘서 아빠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빠도 힘드시죠?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보내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준혁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아빠. 제가 있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빨리 와라. 어머니가
준혁과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안방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숙이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준혁과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재훈이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17분. 정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재훈이 아내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여보, 여보. 그가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준혁을 낳던 날. 재훈이 오열했습니다. 준혁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흘 후 서울 시내 장례식장. 한정숙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장이었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상주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정숙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수진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김미숙이 분향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며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제 앞만 보고 사세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우리 사돈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인 날 아침, 준혁이 어머니의 영정을 들었습니다. 재훈이 위패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영구차로 향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응. 나. 어머니를 용서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마지막을 함께한 거. 수진이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당신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준혁이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 너와 함께 행복하게.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운구되었습니다. 재훈이 관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잘 가요. 아프지 말고. 관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이 그 앞에 서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2시간 후, 유골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준혁이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마음껏 울어도 돼요. 준혁이 수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훈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화장장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마셔요. 고마워. 준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지? 응. 우리 둘이서. 준혁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챕터 8 새로운 생명. 반년이 흘렀습니다. 세이프테크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두 곳과 새로운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가 사건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250명으로 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걸린 모니터에 주가가 떴습니다. 상승세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 준혁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50명 정도였습니다. 수진의 부모와 박재훈, 회사 동료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수진이 흰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가 딸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고 서약하십시오.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힘들 때 내 곁을 지킬게.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할게. 수진도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아, 나도 당신 곁을 지킬게. 평생 함께 걸을게.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재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재훈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피로연이 끝나고 준혁과 수진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준혁이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엄마의 욕심이 내 행복을 망치지 않길. 제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준혁 씨, 뭐해요? 준혁이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이야. 수진이 다가와 준혁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드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놓았습니다. 일기장과 결혼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준혁이 영정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석 달 후, 재훈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신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준혁과 수진을 불렀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장학재단이요? 응.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한정숙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싶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준혁과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혁아, 이거 뭔데?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수진이 웃었습니다. 8주차야.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우리 아기야. 준혁이 수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조심해. 내려놓아. 미안. 너무 기뻐서. 준혁이 수진의 배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아기는 절대 압박 속에서 키우지 않을 거야. 자유롭고 행복하게.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남편. 일요일 오후 준혁과 수진이 재훈과 함께 경기도 용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원묘지였습니다. 한정숙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묘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곧 아빠가 될 거예요. 재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기 잘 키울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앞만 보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묘소를 떠났습니다.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개월 후 서울대 병원 분만실. 수진이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 수진아. 조금만 더. 아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힘 주세요. 수진이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기. 준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분만실 밖. 재훈이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준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훈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야. 넌 할머니가 못다한 사랑까지 받으며 자랄 거야.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아빠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네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준혁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많이 배웠잖니. 사랑이 뭔지. 1년 후 준혁과 수진의 신혼집 거실. 박도준의 첫돌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가 부모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돌상 앞에 도준이 앉았습니다. 빨간 돌복을 입은 아기가 손을 뻗었습니다.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우리 도준이 의사 되려나 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도준이 깔깔 웃었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 한정숙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정숙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혁 옆에 섰습니다. 도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재훈이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도준이 깔깔 웃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재훈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정숙은 자신의 기준으로 며느리를 선택하려 했고 친정 오빠를 위해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준혁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준혁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준 셈이었죠. 수지는 상견례에서 물벼락을 맞았지만 결국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준혁 부부는 어머니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 도준이에게는 압박이 아닌 자유를,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주기로 했죠. 한정숙이 남긴 장학회는 지금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때로 서툴고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할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벼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마음껏 울어도 돼요. 준혁이 수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훈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화장장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혁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마셔요. 고마워. 준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지? 응. 우리 둘이서. 준혁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챕터 8 새로운 생명. 반년이 흘렀습니다. 세이프테크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두 곳과 새로운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가 사건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0%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도 2,500명으로 늘었습니다. 회사 로비에 걸린 모니터에 주가가 떴습니다. 상승세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 준혁과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참석자는 50명 정도였습니다. 수진의 부모와 박재훈, 회사 동료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왔습니다. 수진이 흰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가 딸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주례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고 서약하십시오.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힘들 때 내 곁을 지킬게.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할게. 수진도 준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 씨, 저도 당신 곁을 지킬게요. 평생 함께 걸을게요.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재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하늘에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재훈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피로연이 끝나고 준혁과 수진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준혁이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엄마의 욕심이 내 행복을 망치지 않길. 제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준혁 씨, 뭐해요? 준혁이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이야. 수진이 다가와 준혁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드려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놓았습니다. 일기장과 결혼 사진도 함께 놓았습니다. 준혁이 영정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석 달 후, 재훈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이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신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준혁과 수진을 불렀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장학재단이요? 응.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한정숙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싶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50명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일. 준혁과 수진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혁아, 이거 뭔데?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수진이 웃었습니다. 8주차야.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우리 아기야. 준혁이 수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조심해. 내려놓아. 미안. 너무 기뻐서. 준혁이 수진의 배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아기는
절대 압박 속에서 키우지 않을 거야. 자유롭고 행복하게. 수진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남편. 일요일 오후, 준혁과 수진이 재훈과 함께 경기도 용인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원묘지였습니다. 한정숙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묘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했어요. 그리고 곧 아빠가 될 거예요. 재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태어날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저희가 아기 잘 키울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앞만 보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묘소를 떠났습니다.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개월 후 서울대 병원 분만실. 수진이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내, 수진아. 조금만 더. 아파.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힘 주세요. 수진이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기. 준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했어, 수진아. 분만실 밖. 재훈이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준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훈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도준아, 할아버지야. 넌 할머니가 못다한 사랑까지 받으며 자랄 거야.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아빠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야. 네가 누구든 무엇을 하든. 준혁이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많이 배웠잖니. 사랑이 뭔지. 1년 후, 준혁과 수진의 신혼집 거실. 박도준의 첫돌 잔치가 열렸습니다. 양가 부모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돌상 앞에 도준이 앉았습니다. 빨간 돌복을 입은 아기가 손을 뻗었습니다.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우리 도준이 의사 되려나 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도준이 깔깔 웃었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만든 상처는 깊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한쪽 벽. 한정숙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정숙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혁 옆에 섰습니다. 도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재훈이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야.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행복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도준이 깔깔 웃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준혁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재훈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정숙은 자신의 기준으로 며느리를 선택하려 했고 친정 오빠를 위해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준혁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준혁에게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준 셈이었죠. 수지는 상견례에서 물벼락을 맞았지만 결국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준혁 부부는 어머니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 도준이에게는 압박이 아닌 자유를,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주기로 했죠. 한정숙이 남긴 장학회는 지금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때로 서툴고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할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